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넘은 김혜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온갖 터드레시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그 덕분에 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잘 챙겨주었고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종종 제 방에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온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제 반찬이 점점 줄어들었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대놓고 한숨을 쉬며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거나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예전에는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언제 아들에게 간섭을 했던가요? 그저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저는 그저 늙은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나마 조심했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으면 설거지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집안일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빨래며 청소까지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들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다. 며느리가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저는 늘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았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집에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마다 제 자리를 먼저 챙겼고 외출할 때도 어디 가냐고 물으며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식사를 챙기던 모습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함께 식사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을 거르거나 따로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쁜 생활 속에서 피곤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아들이 가정을 꾸렸으니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점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드는 것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듯한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많이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집안일하며 살아온 사람이니 집안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도록 할게.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이해해줘야 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대답 없이 알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돕는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점점 며느리와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까지 하는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피곤하다. 며느리가 시키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집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도 다 바쁘고 힘든데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는 게 뭐가 나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하녀처럼 일하기 위해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는데요.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애들도 크고 방도 부족하고 솔직히 엄마까지 모시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이 부족하다니.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 집에서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를 내보내려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양원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솔직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부담이라니. 나는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의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 언제부터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일까? 나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내 행복보다는 아들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외면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후회하며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다 바쁜데 엄마까지 불편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서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고 아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사귀고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저희도 더 안심할 수 있고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일하며 힘들게 마련한 집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내 입장을 이해해 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크고 공간이 부족해요. 솔직히 엄마 방도 너무 좁고 답답하시잖아요. 더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생활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이 좁다니 나는 평생을 아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를 내보내려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나는 울분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싫어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양원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솔직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부담이라니. 내가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나를 짐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요양원으로 가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다시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 집은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크고 가족이 다 같이 지내려면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엄마도 혼자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을 팔겠다고 며느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그녀의 말에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짐이 되어 버린 것일까? 언제부터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일까? 나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내 행복보다는 아들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외면과 배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있을 요양원을 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상담도 마쳤고 시설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내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이었고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내게 한 말에 의해 강제로 떠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바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년 후 내가 이 집을 떠났던 그 순간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후회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낯선 사람들, 그리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입소 절차를 진행했고, 아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음을 바꿀까 기대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쓸게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마치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아들은 짧게 말을 남기고는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이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고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그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그리고 반년에 한 번, 결국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얼굴도 못 보고 사내 손주들은 잘 크고 있지. 그러자 아들은 바쁜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갈게요. 그 말 이후로 아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설날이 되면 올까 기대했고, 제 생일에는 혹시나 전화라도 한 통 올까 싶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요양원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기는 하니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가끔 왔는데 이제는 오지 않아요. 그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한 듯 찾아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발길이 끊기죠.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처지예요. 자식들한테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었을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 직원이 제게 알려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알게 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이사한 집이 제가 살던 집을 판 돈으로 마련한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요양원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버려진 채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몇 년 후 내 앞에 다시 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을 위해 나는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시기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정해진 일과에 맞춰 생활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씩 방문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얼굴을 비췄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마다 그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몇 시간씩 기다렸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요양원 직원에게서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게는 아무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점점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요양원 마당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욱 하얘졌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 아들은 나를 떠올리기라도 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손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자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손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니? 내 아버지가 보내셨니? 손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이 손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손자는 준비해 온 음식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들. 인터넷 보고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드셔보세요. 저는 손자의 정성 어린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는 요양원 생활이 어떤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지낼 만해. 그래도 너희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구나.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꼭 다시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이런 말까지 해주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저는 이걸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할머니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들 명의로 돌렸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동안 이 집을 팔아서 자기들 명의로 바꾸고 심지어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새로운 집을 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이 서러웠을 뿐인데 이제 본이의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내쫓고 제 재산까지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서류를 몰래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이렇게 몰래 정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무조건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구나. 너만 괜찮다면 할머니랑 함께 가자.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야겠어. 손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무조건 할머니 편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요양원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정해진 일과에 맞춰 생활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씩 방문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얼굴을 비췄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마다 그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몇 시간씩 기다렸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요양원 직원에게서 아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게는 아무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점점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요양원 마당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욱 하얘졌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 아들은 나를 떠올리기라도 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손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자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손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니? 내 아버지가 보내셨니? 손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이 손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손자는 준비해 온 음식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들. 인터넷 보고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드셔보세요. 저는 손자의 정성 어린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는 요양원 생활이 어떤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지낼 만해. 그래도 너희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구나.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꼭 다시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이런 말까지 해주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저는 이걸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할머니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들 명의로 돌렸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동안 이 집을 팔아서 자기들 명의로 바꾸고 심지어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새로운 집을 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이 서러웠을 뿐인데 이제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내쫓고
제 재산까지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서류를 몰래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이렇게 몰래 정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무조건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구나. 너만 괜찮다면 할머니랑 함께 가자.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야겠어. 손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무조건 할머니 편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요양원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손자가 건넨 서류를 들고 나는 몇 년 만에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했고 늙어서는 그저 자식과 함께 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내 재산까지 몰래 정리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더 크고 화려한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내가 만든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들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자는 내 옆에 앉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아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한 듯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듯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손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요양원으로 간 뒤 아들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팔아 자기 명의로 새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모든 일을 진행했고 심지어 집을 팔아 얻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집을 샀어. 내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썼어. 그런데도 오해라고 하는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싶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니었구나. 너희에게 나는 그저 짐이었고, 내 재산은 너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었다는 거지. 나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를 조용히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 집을 마련하고 잘 살아왔겠지. 나는 너희가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때도 그저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 바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엄마는 너희 삶에서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구나. 그 순간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느리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이지 않으려고 했다면 왜 한마디도 안 했지? 왜 내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니? 아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아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야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지난 일이야. 엄마는 다 늙었고 다시 젊어질 수도 없어.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자는 나를 부축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할머니 편이에요.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은 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에도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결혼 후에도 부담이 될까봐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내 존재를 짐이라 여기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자의 도움을 받아 내가 다시 살아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손자는 나를 보살피겠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손자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자주 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웠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랑 어머니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했던 사업이 잘못되면서 큰 손해를 봤어요. 집을 팔고도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은 전세로 이사했어요. 어머니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손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내 재산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결과였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고 싶어 해요. 용서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나는 이미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배신감과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부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존재를 돈으로만 계산했고 그 돈이 필요 없게 되자 나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런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다행이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 그들을 다시 만난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집을 판 것도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나를 버렸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구나. 하지만 내 후회가 내 아픔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너는 그때 내 선택을 했고 나는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손자의 도움으로 나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지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혹시나 그들이 나를 찾을까 하는 마음에 한동안 연락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그들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자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내 안부를 챙기며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손자의 존재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손자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을 때 손자는 내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내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고 내가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며느리 역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않니? 내가 한 선택이었고,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아들은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어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집을 판 것도 다 저희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게 뻔뻔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엄마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들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단다.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를 마음에서 지웠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내가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닫았는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우며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그들의 후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자만이 나와 함께했고 나는 손자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